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위한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프락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인 FRX USD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하나 나왔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뭐 신상 코인 소개,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건 뭐 FRX USD의 시가총액이나 가격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설계된 방식에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이랑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할 때 과연 어떤 구조를 가져야 규제기관이나 대형 금융사들로부터 이건 믿을 만하다, 소위 말하는 기관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거든요. 기과형 스테이블 코인의 청사진이라니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사실 이 프락스라는 프로젝트가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뭐 FRX, FRX USD, SFRX USD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용어들부터 간단하게 교통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FRX는요, 이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잊어버려도 되나요? 네, 이건 과거에 쓰던 구버전, 일종의 레거시 모델이에요. 프락스 프로젝트의 역사를 다룰 게 아니라면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FRAX는 과거의 유산. 그럼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뭔가요? 바로 FRX USD입니다. 이게 현재 프렉스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핵심, 즉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게 SFRX USD인데 이건 FRX USD를 어딘가에 예치했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뭐랄까 수익형 예금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자가 붙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FXS라는 건 이 생태계의 주식 같은 거버넌스 토큰인데 오늘 논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옆으로 살짝 치워두겠습니다. 와, 훨씬 명쾌해지네요. 그러니까 FRX USD는 제가 그냥 지갑에 넣어두고 언제든 쓸 수 있는 1달러짜리 현금 같은 거고, 네, 맞습니다. SFRX USD는 그 현금을 예금 통장에 넣었을 때 받는 그런 이자 붙는 영수증, 뭐 그런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 비유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두 축은 명확해요. 현금처럼 쓰는 FRX USD, 그리고 이걸 은행 예금처럼 굴려서 이자를 받는 SFRX USD.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을 미리 맛보기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세 문장으로 딱 요약해 주신다면요. 물론이죠. 첫째, FRX USD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발행하고 달러로 상환하는 경로를 투명하게 설계한 아주 특별한 제도권 친화적 케이스라는 점. 제도권 친화적. 둘째, 진짜 전쟁은 결제 시장이 아니라 예금 이자 시장에서 벌어지는데 바로 SFRX USD가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특성들 때문에 AB 같은 거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FRX USD를 정식 자산으로 받아줄지 논의하면서 심지어 외부 감사가 가능한 준비금 증명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준비금 증명이요. 와, 확실히 제도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행보네요. 말씀하신 그 제도권형 설계라는 게 모든 것의 시작점 같은데 구체적으로 FRX USD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구조가 기존의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랑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 평가를 받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는 딱 두 가지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트. 그리고 어떻게 다시 달러로 바꿀 수 있는가, 리딤. FRX USD는 이 두 가지 경로를 이더리움 메인넷의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놨어요. 우리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 규칙을 보고 직접 확인하세요라는 접근 방식인 거죠. 규칙을 공개한다는 게 그냥 백서에 우리는 1달러에 맞춰드립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랑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가요? 완전히 다르죠. 공식 문서를 보면 표까지 그려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토큰화된 미국 국채 상품을 이 컨트랙트 주소로 가져오면 1:1 비율로 FRX USD를 발행해드립니다. 반대로 FRX USD를 가져오면 언제든 이 국채 상품으로 다시 바꿔드립니다. 와 같이 교환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와 조건, 그리고 그 창구가 되는 컨트랙트 주소까지 전부 공개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더리움이 아니라 다른 체인에서도 쉽게 달러 가치로 바꿀 수 있는 별도의 경로까지 마련해뒀고요.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달러로 돌아갈 수 있는 비상구를 여러 개 만들어둔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출구문은 어떤 열쇠로 열리는지를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군요.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요청하세요, 이게 아니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보실 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다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내가 가진 이 코인을 진짜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는가. 시가총액은 그냥 인기의 척도일 뿐이지만 이 상환 경로는 그 자산의 생명줄이거든요. 이게 불분명하면 아무리 시총이 높아도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네, 상환 경로, 즉 출구가 명확하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출구 너머에 진짜 달러나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 가치를 보증하는 담보, 준비금은 뭘로 채워지는 건가요? 여기서 기관형인지 아닌지가 갈린다고 하셨는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FRX USD는 바로 이 준비금을 거의 대부분 현금성 자산과 미국 국채 기반 자산으로 구정한다고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게 기관형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예요. 아, 담보가 국채군요. 네, 실제로 AV 거버넌스 포럼에 올린 제안서를 보면 자신들의 담보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연관된 토큰화 미국 국채 상품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파트너들과 함께 1:1 상환을 보장한다고 아주 강하게 어필하죠. 잠깐만요. 블랙록이요?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결국 블랙록 같은 전통 금융거인을 믿어야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쓰는 의미가 좀 희석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그냥 중앙화된 주체만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정말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트레이드 오프예요. 블록체인 바깥, 즉 오프체인에 있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삼는 순간 그 자산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중앙화된 주체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쵸. 프렉스 USD는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에 규제 친화성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선택한 거죠. 완벽한 탈중앙화보다는 현실 세계와의 타협을 통해서 더 큰 시장으로 가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형의 특징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준비금이 무엇인가? 담보가 현금이나 국채처럼 안정적인 자산인지 아니면 변동성이 큰 다른 코인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둘째, 누가 그 자산을 보관하고 운용하는가? 아무리 담보가 좋아도 그걸 들고 있는 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곳이면 의미가 없겠죠. 평판이 좋은 수탁기관을 통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발행량과 담보령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준비금 증명. 네, 맞습니다. 바로 POR이죠. 우리 금고에 돈 많다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누구나 그 사실을 교차 검증할 수 있어야 진짜죠. 이 3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기관형 스테이블 코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금의 종류, 운용 주체, 그리고 외부 검증 가능성. 이 3가지군요. 정말 유용한 기준이네요. 자, 그럼 구조가 탄탄하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안전한 1달러는 이미 시중에 꽤 있잖아요. USDD도 있고 USDC도 있는데 왜 굳이 후발주자인 프렉스 USD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무기가 있나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특별한 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기가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요. 네.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을 위협한다는 말이 나오는 진짜 이유는 결제가 편리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이자 때문이고 이게 바로 예금 전쟁의 핵심입니다. 예금 전쟁이요? 네. FRX USD 자체는 1달러의 가치를 지닌 현금, 즉 결제 수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걸 SFRX USD로 바꾸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AV의 FRX USD를 상장하자는 제안을 보면 항상 이 SFRX USD가 세트로 같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상품이거든요. 아까 SFRX USD가 이자 붙는 영수증 같다고 했는데 그 구조를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은행 예금에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FRX USD는 우리가 언제든 ATM에서 뽑아 쓸 수 있는 보통 예금 통장 잔고예요. 이자는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이걸 SFRX USD로 바꾼다는 건 그 보통 예금에 있는 돈을 정기예금으로 옮기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아하. 일단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면, 즉 FRX USD로 바꾸면 프락스라는 은행은 그 돈, 그러니까 FRX USD의 담보자산인 미국 국채를 굴려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의 일부를 우리에게 이자로 나눠주는 거죠. 와, 이제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글로벌 디지털 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한 입장권 같은 거군요. 사람들이 FRX USD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FRX USD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즉 SFRX USD에 열광하는 거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로는 결제 수단이지만 수익, 즉 이자가 붙는 순간 은행 예금의 직접적인 대체제가 된다. 이것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거대한 변화, 즉 예금 전쟁의 본질입니다.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시스템 같아요. 안정적인 달러 가치에 은행보다 높은 이자까지 거의 단점이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리스크, 함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신뢰를 이야기하려면 리스크 파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핵심적인 것만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오프체인 리스크입니다. 아까 호스트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정확히 일치해요. 중비금이 미국 국채처럼 블록체인 바깥 세상에 있는 한 그 자산을 보관하고 운영하는 기관의 신뢰도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관이 파산하거나 해킹당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무리 완벽해도 담보는 사라지는 거죠. 아, 블록체인의 투명성과는 별개로 전통금융의 리스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군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수수료 및 비용 문제입니다. 1:1 교환이 보장된다고 해도 그 과정이 공짜는 아니에요. 공식 문서를 보면 특정 수탁기관을 통해 상환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수수료가 있군요. 네. 즉 100만 달러를 바꾸러 갔는데 수수료 떼고 99만 9천 달러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경로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아마 디파이와의 연동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디파이 연동 리스크입니다. AV 같은 대형 플랫폼에 상장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언제든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질 때 AV 플랫폼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FRX USD는 프락스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가치가 함께 흔들릴 수 있어요. 틀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네요. 마지막 네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네 번째는 아직은 어쩔 수 없는 네트워크 효과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뛰어나도 결국 금융상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고 받아주느냐가 생명이거든요. 아, 그렇죠. 비유하자면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메신저 앱을 만들어도 친구들이 전부 카카오톡을 쓰면 소용없는 것과 비슷해요. 데이터 사이트를 보면 FRX USD의 규모는 아직 1억 달러 수준인데 이건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인 USDT나 USDC의 거대한 네트워크와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주류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을 위한 틈새 시장에 가깝다고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FRX USD라는 실험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내려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판정은 이겁니다. FRX USD는 현재 시장의 배당 스테이블 코인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아, 1등이 목표가 아니다. 네. 당장 시가총액으로 USDT나 USDC를 이기겠다는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보다는 기관 수준의 준비금, 명확한 상환 구조, 외부 검증 논의, 이 3가지 핵심 요소를 패키지로 묶어서 시장과 규제 당국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말씀은 FRX USD가 시장에서 1등을 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마치 자동차 업계의 컨셉트카처럼 당장 양산에서 팔기 위한 차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생각하는 미래의 자동차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프렉스 USD 자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보다 이 모델이 앞으로 나올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하게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렉스 USD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는 룰 세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신다면요. 오늘 우리는 프렉스 USD가 어떻게 전통금융의 안정성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려고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기관형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성장해서 우리 금융생활의 주류가 되었을 때 이들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옷을 입은 또 하나의 거대한 중앙화 은행 시스템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기술의 힘을 빌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진정으로 새롭고 투명한 금융의 길을 열게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이 결정될 겁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